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와 17일 열린 평가전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진정한 유형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초반 카타르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거친 플레이를 하며 압박했지만 손흥민은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말하며 페어플레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후반 9분 이재성이 볼을 따내는 과정에서 발을 높게 들자 카타르 선수들이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다가가 카타르 선수를 달래고 이야기를 하자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카타르 선수들에게도 손흥민은 동경의 대상으로 그의 놀라운 영향력을 그라운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앞선 멕시코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며 6명이 빠져버리고 결국 경기도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오랜만에 A매치를 기대했던 국내 축구 팬들은 감염에 대한 대표팀 관리 부실을 비판했고 유럽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열린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극에 달했던 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카타르에게도 과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와의 상대 전적에서 5승 2무 3패로 앞서 있지만 최근 열린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카타르 원정에서 2대3으로 져 울리 슈틸리케 당시 감독이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유독 대표팀이 카타르만 만나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삼각 공격 편대가 제대로 날았습니다. 황희찬은 전반 16초에 골을 넣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확보한 기록상 남자 대표팀의 A매치 역대 최단 시간 득점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한 골을 내주고 손흥민과 황의조는 지난 멕시코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을 합작하며 위력을 가시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는 A매치 통산 500승으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다시 관심은 손흥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단 한 명을 위해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토트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대표팀에 갔다가 코로나 감염 위기에 빠지자 노심초사했습니다. 최근 토트넘 풀백 맷 도어티가 A매치에 차출됐다가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급히 전세기를 보내 돌아오게 하려 했고 짠돌이라고 소문난 토트넘 레비에정도 이를 허용하며 월드클래스급 특급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에 대해 극진하게 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22일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에게 이번 맨시티와의 승부가 우승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대 일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체력 관리를 위해 전세기를 띄우며 지극정성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등장한 보도가 토트넘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손흥민을 주시해온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스페인 매체 Q는 이미 손흥민은 첼시를 비롯한 몇몇의 팀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알로 오면 페레즈 회장과 함께 레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Q는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한 가레스 베일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많은 국내 팬들은 모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구단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원하고 그곳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닷컴의 로사노 기자는 레알의 손흥민 영입이 쉽지 않다며 레알의 페레즈 회장은 레비 회장과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매체 데펜사 센트랄은 지난 16일 레알 마드리드는 최고의 선수를 원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그중 한 명이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그렇지만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3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영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이 절대 손흥민을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부임 후 손흥민은 토트넘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뒤 손흥민은 39경기에서 20골 13도움을 올렸습니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는 0.85에 육박하는데 이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에이스 손흥민이 토트넘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손흥민이 반드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축구 전문가들이 과연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비교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 출신 전설적인 공격수 가브리엘 아그본나우는 손흥민은 세계 어느 팀이라도 갈 수 있다며 모든 팀이 손흥민을 원할 정도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에 가도 주전 윙어로 뛸 제목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2004년부터 잉글랜드에서 축구방송 패널로 활약해온 골드스테인은 15일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트넘 출신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골드스테인은 개인적으로 모하메드 살리보다 손흥민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자 오하라 역시 손흥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월드 클래스다.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폼만 보면 네이마르보다 낫다. 세르주 나브리와 견줄만하다라고 심져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칭찬하던 골드스테인도 오하라의 발언에 놀라며 손흥민이 네이마르보다 낫다는 말을 재차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하라는 다시금 그렇다라고 말하며 만약 손흥민이 미넨 등 B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이다. 그만큼 뛰어난 공격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네이마르보다 낫다는 말은 일본까지 건너가며 큰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17일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토트넘 전설이 네이마르보다 손흥민이 낫다고 말했다라고 전하자 일본 팬들은 손흥민은 확실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네이마르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 네이마르와 비교는 의미가 없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아시아 선수가 네이마르와 비교되다니 놀랍다. 최근 팀에서 기여도와 원더골을 봐도 손흥민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라며 손흥민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항상 팀을 만나고 나서 2년차에 최고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에서도 과거같이 2년차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질주에는 손흥민과 케인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스페인 매체 바벨은 8경기를 치른 프리미어 리그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빅6 클럽 중 토트넘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승점 17점으로 레스터 시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손흥민에 대해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의 또 다른 열쇠다. 그는 혼자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이라면서 케인이 없을 때도 손흥민은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았고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홀로 토트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이번에 무리뉴가 또다시 2년차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6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축구 칼럼 리스트인 에드리언 클락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 향상이 가져온 토트넘의 이익이라는 주제로 손흥민을 분석하며 손흥민은 지난 10월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 출전해 6골에 관여했다.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우리 해군 비상 해상 조개기는 지난달 실시된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인 캐리졸 우연승 및 독수리 훈련에서 러시아 해군 잠수함을 발견해 78시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매년 3월에는 지휘소 시뮬레이션 훈련인 캐리졸 우연승과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함께 실시된다. 잠수함이 상대국 해군에 의해 추적돼 부상하는 건 사실상의 한국 선언이다. 더 이상의 군사 활동을 하지 않겠으니 파괴해달라는 의미다. 부상한 뒤에는 해당 해역에서 일제의 군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즉시 철수해야 한다. 우리 해군이 직접 외국 해군의 잠수함을 추격해 항복을 받아낸 건 상당히 드문 일이다. 앞서 우리 해군은 지난 1997년 11월 서해 소북산도 근해에서 발생한 중국의 몇급 재래식 잠수함을 추격해 정체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이후 20년 만이다. 그때 해군은 잠수함 전망경으로 보이는 수상 물체를 발견했다는 의민 신고로 출동해 추격전을 펼쳤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러시아 잠수함을 부상시킨 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항의 문서도 보냈다. 이에 러시아 함대 사령부는 도내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 연합훈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답신 내용은 러시아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아닌 제3국과의 훈련 정보를 얻기 위해 활동한 것이며 한국 해군을 감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1차로 잠수함을 부상시켜 사실상의 한국 선언을 받아낸 뒤 러시아 사령부로부터 잘못했으니 보내달라는 대원까지 받은 셈이다. 당시 한미 해군은 전투기
60에서 80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 칼빈스 호등이 첨가한 가운데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24일 해군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울릉도 남쪽 동해 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이 국적 불명 잠수함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탐지해 우리 해군에 통보했다. 이우리 해군은 미군 없이 단독으로 P-30K 최신형 해상 초계기를 출동시켜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번 사례는 한반도 긴급 사태 시 한미연합군의 운용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게 평가된다. 향후 우리 군의 남은 과제는 미군처럼 국적 불명 잠수함에 대한 탐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해상 초계기는 대잠수 함전에 최적화된 일종의 정찰 항공기다. 우리 해상 초계기들은 78시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교대로 출동하며 러시아 잠수함을 쫓았다. 죽기는 러시아 잠수함은 관사를 넘긴 78시간 만에 물 위로 떠올라 두 손을 들었다. 이 러시아 잠수함은 러시아 해군의 주력 재래식 디젤 잠수함인 킬루급으로 알려졌다. 킬루급은 수중 배수량 3,125톤, 길이 72.6m, 9.9m, 승무원 52명 규모다. 올해 발사관 융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 11일 러시아 미사일 수량 한 발에 거둔 함정 두 척이 부산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했고 12일에는 세력이 허락한 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2박 3일 일정으로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하나 군사교류로 이어졌다. 러시아 183m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 공개. 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핵추진 잠수함을 언론에 공개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지난 23일 신혼 잠수함 벨고로드의 진수식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부 도시 세베로도민스크에서 벨고로드가 진수되는 모습을 상페테르부르크 소재 세베르데 조선소에서 영상으로 지켜봤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군은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 벨고로드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언론은 벨고로드 잠수함이 단순히 군사적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인 잠수정 등을 활용해 심해 구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벨고로드는 길이 184m, 배수량 24,000톤의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이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 구형 타이푼급 핵추진 잠수함 대신 벨고로드를 건조하려 했지만 재정 문제로 여러 차례 연기했다. 그러다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건조를 시작했다. 벨고로드의 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나라는 미국이다. 벨고로드의 건조 목적 때문이다. 이 잠수함은 포세이돈으로 알려진 무인 잠수함 6기를 탑재할 수 있다. 포세이돈에는 초대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포세이돈이 미국 대도시를 노린 무기라고 공공연히 언급했다. 벨고로드에 탑재될 포세이돈은 6에서 7년 전부터 서방 언론에 회자됐다. 당시 언론은 러시아가 프로젝트 공급으로 인하는 방호명으로 신형 무인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V 포세이돈 실전 배치는 2027년 돼야 가능. 사람들은 이 무인 잠수함이 수십 메가톤급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 채로 평소에는 대양의 심해를 떠돌거나 숨어 있다가 본국의 명령을 받으면 적국의 항구를 촉구화시키는 무기라는 설명이 경악했다. 속도 또한 일반 잠수함이나 어리보다 훨씬 빨라 요격도 불가능하다. 이후 세계 안보 전문 매체들은 러시아의 프로젝트 공급 하루이가 실존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015년에는 러시아 국영방송이 실수 프로젝트 공급 하루이의 도면 스케치를 보도했다. 게다가 여기에는 적이 경제적 역량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해안지역 공격에 사용하는 전략 무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러시아 당국은 방송국에 오르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2018년 3월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을 압도할 무기 가운데 하나로 이 무인 잠수함을 소개했다. 포세이돈의 등장이었다. 프로젝트 공급 하루이는 사실 이 포세이돈을 탑재할 초대형 잠수함 벨고로드의 계획명이었다. 러시아는 포세이돈을 32기 생산해 주요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자유럽 방송의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 기관들은 포세이돈 무인 잠수함의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실전 배치 시기는 2027년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핵전력의 핵심 요소가 될 최신 전략핵 잠수함 블라디미르 대공함이 10일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됐다고 현지 국방부 홍보실이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의 남인 시비아 세베로드민스크에 있는 세부마슈 조선소에서 잠수함 인도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 사령관과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 북해 함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한 블라디미르 대공함은 2017년 11월 진수됐으며 그 뒤 오랜 기간의 우한 시험을 거쳐 이날 북해 함대에 실전 배치됐다. 잠수함은 지난해 10월 말 회계에서 탑재 5인 블라바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백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감자카 반도의 구라 미사일 시험장에 정확히 떨어졌다. 블라디미르 대공함은 러시아의 최신 전략핵 잠수함인 보레이급 잠수함 가운데는 네 번째, 보레이급을 더 개량한 보리 A급으로는 처음으로 건조된 잠수함이다. 러시아는 2013년 초도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함을 북해 함대에 실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알렉산드르 넵스키 함과 블라디미르 무노노함을 태평양 함대에